에너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현대인들. 산업경제 발전과 더불어 에너지 사용량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더불어 고갈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고 또 주택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특히 기술 개발을 통해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이 미래 에너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어떻게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을까? 서울 성북구의 한 마을. 이 마을 복지관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까? 참여한 아이들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그러면 우리 두 팀으로 나눠서 2번 조각을 한 번 여기에 설치해요. 고정된 자전거에 오른 아이들이 열심히 페달을 밟기 시작한다.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걸까? 알고 봤더니 지금 아이들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중이었다. 일명 자전거 전기 발전기인데 이걸 이용해 과일 주스를 만들 예정이다. 아이들은 자전거 페달을 돌려 만들어지는 전기를 믹서기로 과일을 가는 데 이용한다.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전기로 갈아 만든 과일 주스를 마셔보는 아이들. 어때? 바나나 우유 맛이야? 고생했어요. 자리로 갈게요. 자전거 전기 발전기는 페달을 돌리면 만들어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다. 아이들은 자전거 앞에 달린 계기판을 통해 만들어지는 전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그를 꽂아 소형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과일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 힘들지 않았어?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바퀴 돌리는 게 제일 힘들죠. 힘들지 않았어요? 자전거 탈 때 힘들었어요. 이런 소소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에너지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복지관에서는 이 밖에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자립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빗물 저금통, 태양광 에너지, 또 태양광 온풍기 하고요. 또 사업적으로는 아이들이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자전거 발전기, 또 그리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들을 위한 에너지 전략 사업을 위해서 난방 필름을 깐다든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있고요. 조금 경제적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태양광 그리고 빗물 저금통을 저희가 실천하면서 이 지역에 단독주택 가지신 대상과 국민대학교 어린이집이 다 같이 해서 빗물 저금통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인근에 설치된 10톤짜리 빗물 저금통. 빗물을 모아 저장해 다양한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시설이다. 초기 빗물의 오염을 걸러내고 깨끗한 빗물만을 모아 사용하는데 텃밭을 가꾸는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 빗물을 이용할 수 있다. 물도 절약하고 수도 요금까지 아낄 수 있는 빗물 저금통처럼 현재 전국에는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돼 있다. 2014년 수자원 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60개소의 빗물 이용 시설로 연간 660만 7천 세제곱미터의 빗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집수 면적은 약 3,963만 3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약 5,550개에 달한다. 이를 연간 물 사용량으로 환산해보면 4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에 이른다. 이곳 삼덕마을에는 마을 곳곳에 빗물 저금통이 설치돼 있다. 이 마을은 지난 2014년에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우정이라는 빗물 공동체를 조성했는데 그때부터 설치된 빗물 저금통들은 마을 텃밭을 가꾸거나 급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빗물 덕분에 다양한 농작물들이 싱싱하게 자라는 중이다. 특히 집안에 설치된 빗물 저금통은 마당을 청소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따로 수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마음껏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마당에 자라나고 있는 이 화초들은 모두 빗물이 키운 것들이다. 설사 한동안 날씨가 가물다고 해도 미리 저장해둔 빗물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고 한다. 삼덕마을 주민운영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강선양 씨는 보다 적극적으로 빗물을 활용하고 있다. 빨래는 물론 텃밭을 가꾸는 일까지 모두 빗물의 도움을 받는다. 강선양 씨는 원래부터 빗물과 같은 에너지 자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빗물은 쓰면 쓸수록 만족도가 높다는데. 빗물을 쓰면 훨씬 성장 속도도 좋고 이렇게 일부러 씨를 안 뿌려도 저절로 잘 크더라고요. 그리고 뭐 양말 같은 거라든지 운동화 빨아보면 또 냄새도 덜 난다고 애들도 그러기도 하고 또 때도 잘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빗물 써보니까. 그리고 그 빗물 시포지움 그런 데 가봤더니 확실히 빗물이 달더라고요. 다른 거랑 이렇게 시음해봤더니 그러니까는 사람도 그 단맛을 느끼는데 뭐 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더라고요. 강선양 씨의 집에는 500리터짜리 빗물 저금통 2개가 설치돼 있다. 지붕에 배수구를 연결해서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을 채운다. 간단한 생활용수는 빗물을 이용하다 보니 수도요금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녀는 에너지 절약은 이렇게 소소한 것을 아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아무래도 물 절약이 많이 되죠. 바깥에서 쓰는 물하고 그다음에 또 빨래나 이런 것도 이렇게 바깥에서도 시원하게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자연이 주는 그걸 그대로 저희가 옛날 사람들처럼 그냥 물을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갔다가 퍼서 힘들게 나와서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고여 있는 물 가지고 저희가 그냥 쓰니까 쓰기도 쉽고 뭐 그리고 걸레를 빨면 확실히 때가 잘 빠져요. 그런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세제를 좀 덜 넣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세제를 많이 넣고 그다음에 헹군물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빗물에서 쓰다 보니까 때도 잘 지니까 굳이 세제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름 장마라도 시작되면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는 빗물들. 하지만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하기보다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빗물의 총량이 약 1년에 1,300억 톤입니다. 뭐 톤이 계산하기 어려우면 1,300억 원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쓰는 거 26%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그 1%만 맞는다면은 1,300억 원의 1%는 13억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물이 부족한데 얼마큼 부족하냐? 8억 톤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빗물의 1%만 더 모은다면은
13억 톤이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의 물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물 부족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고. 빗물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 강에서부터 집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이 되기까지 수많은 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강물을 생활용수로 쓰기까지 과연 어느 정도의 수고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일까? 서울 같은 경우는 팔당에서 물을 갖고 오는데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운반을 해야 되죠. 그 운반과 처리 에너지가 1톤당 0.25kWh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톤을 쓰게 되면 뭐 2.5kWh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빗물을 받아서 쓴다면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운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운반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빗물을 이용하면 건물의 옥상을 녹지로 꾸미는 것도 훨씬 수월하다. 옥상 녹화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옥상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증발산을 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이다. 이는 한여름에 저절로 건물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나무 한 그루는 에어컨 10대를 가동해 열을 내리는 효과와 맞먹는다는 이론도 있다. 즉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옥상에 식물을 키우고 식물의 증발산 효과를 이용해 폭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공학관 35동 옥상에는 빗물을 활용해 녹지와 텃밭을 조성해 놓았다. 이렇게 조성된 녹지는 다른 콘크리트 건물과 어느 정도의 온도차가 있을까? 온도계를 이용해 그 차이를 비교해 봤는데 먼저 태양이 내리쬐는 한여름 콘크리트 건물의 외벽 온도는 40도가 웃돌았다. 그렇다면 녹지가 조성된 공간의 온도는 어떨까? 수치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전 11시 콘크리트 외벽은 40도가 넘었지만 옥상 녹지는 약 20도씨를 웃돌고 있었다. 콘크리트 면의 온도는 한 45도까지 올라가고 옥상 녹화하는 데는 한 25도 정도 되기 때문에 20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 층에서는 옥상 녹화를 한 데는 좀 시원하고 옥상 녹화하지 않은 데는 뜨거우니까 뜨거운 데서는 냉방을 위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 냉방 에너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재봤더니 겨울에는 그 반대더라고요. 옥상 녹화를 한 곳에서 이렇게 흙을 덮은 데서는 그 난방 에너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름에는 냉방 에너지, 겨울에는 난방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옥상 녹화는 빗물을 옥상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이 저류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지붕 위에다가 이 저류판을 놓고 요 위에 부직포를 깝니다. 그리고 여기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흙을 통해서 또 저류판을 부직포를 통해서 내려가서 물이 여기 고이거든요. 물이 여기 고이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온다면 이게 여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이 물 가지고 식물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물을 홍수 때 물을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 5cm 깊이로 홈이 패인 저류판은 1제곱미터당 약 50리터의 물을 모아둘 수 있다. 즉 100제곱미터짜리 저류판은 약 5,000리터의 빗물을 저장해둘 수 있다는 셈이다. 저류된 빗물은 수자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저류판에 고인 빗물 덕분에 옥상 텃밭에는 늘 물이 풍족하다. 또 고인 물들은 호수로 연결하면 언제든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총 840평방미터로 조성된 서울대 옥상의 꽃밭과 텃밭에는 다양한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곳은 교수,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거듭나고 있다. 물이 그냥 다 빗물이죠. 예. 사실은 빗물이 어디서 오냐면 요쪽에 구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저기에 비가 떨어지는 걸 홈통을 통해서 버려지게 돼 있는데 저걸 이렇게 연결을 해버렸고, 그리고 일단 채워놓으면은 증발하는 양만 보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늘 수량이 충분히 확보되다 보니 옥상에 인공 연못까지 조성돼 있다. 단순히 물을 모아놓는 공간을 넘어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고 식물들이 저절로 자라날 수 있는 하나의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에서도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이곳을 찾는 이들은 사람만이 아니다. 비록 건물 위에 있지만 잘 조성된 숲과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 다양한 곤충과 새들이 날아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었던 빗물을 모으면서 생겨난 변화들이다. 빗물의 활용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서울대학교 39동 건물에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바로 빗물 저농도 오수 하이브리드 시설인데, 빗물은 깨끗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내리는 반면 저농도 오수는 약간 더럽지만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이용해 설비했다. 그래서 샤워한 물은 좀 더럽지만 아주 더럽진 않으니까 이걸 좀 처리만 한다면은 화장실용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유입수입니다. 약간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여기 세 번의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게 처리수가 되겠습니다.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깨끗하고, 요거는 마실 수는 없지만 화장실용 쓰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팔당에서 물을 안 갖고 와도 되고, 뭐 가뭄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수도 시설을 이용하면 샤워하거나 손을 씻으면서 발생한 오수를 여과 및 소독 과정을 통해 정화한 뒤 변기 용수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만큼 강물을 아낄 수 있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쓰레기로 생각하고 버렸던 빗물과 오수가 이렇게 알뜰한 수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 장비 덕분에 39동은 갑작스러운 단수 사태에도 큰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39동 화장실의 물 사용량을 살펴보면 상당한 양의 물을 절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9동에서) 사용되는 총 4,251톤의 물 중에서 빗물은 894톤으로 21%에 해당한다. 여기에 저농도 오수가 1,946톤으로 46%를 차지한다. 즉, 재활용된 물 자원으로 67% 정도의 물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물 자급률을 67%까지 끌어올리면서 상수 사용량이 확 줄어들었는데, 이는 설치 전 수도 요금이 1년에 850만 원에서 빗물 저농도 오수 하이브리드 시설 설치 후에는 사용 요금이 연간 400만 원으로 45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나타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빗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중하수도 역시 모아두었다가 조경용수나 스프링클러 등으로 이용하는 곳들도 많다. 이렇듯 무심코 버려지던 자원을 활용해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강원도 홍천군의 한 마을. 이곳은 한때 하수 분뇨 시설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거듭났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기피 혐오 시설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서 이곳은 사용하는 에너지의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마을로 손꼽힌다. 저희 마을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다른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소수력 발전이나 태양광 에너지나 바이오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냄새나는 마을로 불리던 시절. 악취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땅값 하락을 불러왔고 많은 이들이 마을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러다 2014년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변신하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180도 변했다.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40kW급 거대 태양광 발전 시설이다. 공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수 종말 처리장 위에 설치되어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력은 한국전력으로 판매되어 다양한 마을 공동사업 수익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태양광은 지금 저기에 설치된 거는 원래 산에 나무를 베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산에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나무를 베면서 하는 건 우리 마을하고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수종말 처리장 그때는 하수종말 처리장 공중이 비어 있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 공중에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한 630평 정도 되고 여기다 설치한 이유는 기존 구조물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이 돼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REC라는 부분을 1.5배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수익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REC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거나 그 위에 에너지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더 많은 REC 가중치를 받게 된다. 하수 종말 처리장 위에 지어진 이곳의 태양광 발전기에는 시간당 334kW의 전력을 생산하며 2016년 약 9,4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의 방류수는 소수력 발전 시설을 거친다. 처리장에서 깨끗하게 정화된 물이 홍천강으로 유입되는데 낙차가 약 11m 정도가 된다. 이것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커뮤니티 센터나 마을 회관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또 홍천군 일대에서 마을로 들어오던 각종 분뇨들은 가장 큰 에너지 생산 원료다. 분뇨와 음식 쓰레기들은 탱크에 담겨 발효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가 시설을 통해 정제돼 도시가스로 변한다. 바이오가스를 뽑아내고 남은 분뇨도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을 통해 하수 슬러지와 톱밥을 섞어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인근 지역에 판매돼서 마을 수익에 보탬이 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점점 늘어나자 떠났던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과 귀농 인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 마을로 귀농한 지 이제 11년 차라는 김일수 씨. 옛날엔 퇴비를 구입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을이 친환경 타운으로 변하면서 그의 농업 활동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요거는 어떤 탭이에요? 아, 부산물 탭이. 이제 그 하수물 처리해서 나오는 슬러지를 가지고 톱밥을 썩어서 탭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친환경 탭이죠. 한 포에 약 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퇴비를 사용하다 보니 퇴비를 구입하는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농사의 수익도 훨씬 좋아져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어떻게 퇴비를 이용했을까? 옛날에는 퇴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한 포당 지금 3,800원? 3,800원 하는 거를 정부 지원이 한 50% 돼도 한 6,700원 뭐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 사면 16만 원이고 300포 사면 뭐 한 50만 원이 넘잖아요. 이러한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비용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상당히 이익이 많죠. 혜택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김일수 씨가 제작진을 가스보일러 앞으로 안내하는데 가스비를 많이 절약하시나요? 어때요? 가스비가 연간 60만 원씩 세대당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시중 가격의 절반으로 우리가 가스를 쓰는 거죠. 그 난방비에서 엄청난 그 절감 효과를 가져오죠. 혜택을 입죠. 시골 마을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겨울철 40만 원에 육박하던 가구당 난방비가 20만 원 이하로 줄어드는 등 주민들의 가스 비용이 연간 4,200만 원 절감되고 있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가져온 마을의 변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우선 태양광 시설로 만든 전력으로 마을의 가로등을 켜고 공동시설의 전기를 이용한다. 마을의 편의시설이 늘어나고 돈까지 벌 수 있으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냄새나는 마을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되고 나서 반응이 좋았죠. 우선적으로 악취 나던 게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일자리 창출도 생겼고 마을의 소득도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옛날에 30가구 됐던 게 지금 한 70가구로 귀농차 오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저희 마을이 좀 번창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조성되던 에너지 자립시설은 이제 주택과 건물에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제작진이 찾은 곳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제로에너지 주택건설 현장.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제로에너지 주택은 첨단 건축 기술의 집약체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미래형 주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태양열 모듈. 일반 주택과는 외형부터 차이를 보인다. 홍보관 내부로 들어가면 제로에너지 주택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주택이 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 온실가스 저감이 바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구 표면 면적의 육지 면적의 도시가 대략 한 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도시가 되고요. 도시에서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제로 에너지로 만든다고 해도 이산화탄소 발생이 매우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가장 눈에 띄는 시설은 창문 외부에 설치된 블라인드다. 기존 주택에 설치되던 내부 블라인드보다 외부의 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 실내에서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이용에 편의성을 더했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바깥에 있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창호 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넓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름의 경우 더 많은 냉방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외부 블라인드는 여름의 태양 에너지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창호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이 바깥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창호가 들어가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근데 창호 쪽으로 열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니까 이 창호도 고효율 창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리가 바깥쪽에 하나, 여기에 공기가 있고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공기가 있고 안쪽에 유리가 하나가 있어서 유리가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이 있는데 저희들은 3중 로이 유리를 쓰면서 프레임을 이 PVC, 그러니까 이 PVC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실 구조로 해가지고 격실을 이렇게 잘게 이렇게 만들어서 구조적으로도 안정이 되게 하고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가 일종의 단열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단열 역할도 하게 하는 프레임까지도 이 에너지 손실이 되는 것을 막는 이런 3중 로이 유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건물 외벽과 발코니 사이에 설치되어 에너지 손실을 막는 부품도 눈에 띄었는데 두꺼운 단열재와 철근을 합체해 제작한 이것은 아이소코프라고 부른다. 앞으로 제로 에너지 주택의 필수품이 될 건축 자재라고 한다. 제로 에너지 주택은 그 특성상 외벽에 설치해야 할 구조물들이 많다. 그 경우 연결 이음새를 통해 열기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도 있다. 즉,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야 하는 경우 중간에 열을 끊어주는 구조물을 넣어 열이 실내외로 전달되는 걸 차단하는 원리다. 지붕과 외벽에 설치된 일체형 태양광 전지판은 내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냉방과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해준다. 또 땅속의 지열을 활용해 난방을 공급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고성능 단열재인 것이다. 일단 제로에너지 건물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아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단열과 고기밀입니다. 고단열은 무엇이냐 하면 단열재를 두껍게 해서 건물이 에너지를 낭비 또는 소비하는 것을 최소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밀이라고 하면 지금 틈새들이 많습니다. 건물에서는 그 틈새를 통해서 따뜻한 공기가 바깥쪽으로 나가면 에너지 낭비가 되니까 그것도 기밀 성능을 높여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걸 막고요. 그런 것을 패시브 설계 요소라고 하는데 이쪽에 제로에너지 건물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패시브 기술을 적용하는 겁니다. 고단열, 고기밀화되어 있는 고층 주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환기구. 아무리 첨단 기술로 무장해도 가장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곳은 바로 환기구이기 때문이다. 미래형 에너지 주택의 환기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찾았다. 마침 실내에서 환기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는데 천장으로 통하는 환기구는 폐열회수 환기장치다. 신선한 바깥 공기를 내부 공기와 교차시켜 온도차를 최소화한 뒤 환기함으로써 열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일단 패시브하우스는 그 기밀하기 때문에 환기를 충분히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폐열 회수 환기 장치를 통해서 열 교환을 해서 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폐열 회수 환기 장치는 그 난방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팬이 돌아가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전력 에너지를 이제 그 소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거주할 때는 환기를 충분히 해줘야 되겠지만 그 뭐 모든 방에 거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있는 데만 이제 그 환기를 해주면 되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방에 이와 같이 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외출을 했다 하면 이 환기구를 닫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팬도 안 돌아가고 또 여기에 굳이 그 이 환기를 위한 그 에너지도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에너지 절약적인 그러한 그 방안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방마다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환기 횟수를 살펴봤더니 5회 정도가 세팅된 곳도 있다. 일반적인 기준은 1시간에 0.5회지만 그것보다 10배를 더 환기시킴으로써 외기 냉방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그 세대 내에서는 2시간에 한 번 정도 공기가 이렇게 그 순환이 되는 정도가 그 기준치예요. 근데 이것은 여름에 외기 냉방을 위해서 1시간에 그 5번을 순환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그 시스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실내에 있던 그 이 과열된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보다 좀 더 서늘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그 자연 환기, 자연 냉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주택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고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제로 에너지 주택. 에너지 제로라는 목표를 10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지금도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특히 창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고 외벽 단열은 장기적인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와 실험이 진행 중이다. 창과 창 사이에 설치된 이 블라인드는 여름이면 태풍이 잦고 고층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춘 건축 설비 시스템이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만큼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그 2020년서부터 제로 에너지 주택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이제 그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2025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이 제로 에너지 주택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그 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한 8년, 9년이면 우리가 제로 에너지 주택을 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어지는 제로 에너지 주택은 총 115세대로 곧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 교환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는 건물. 이것이 바로 미래형 에너지 빌딩인 것이다.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어떤 발전소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주위에 에너지를 생산 못하는 건물 쪽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감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패시브적인 기술, 액티브적인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해서 한 10년 이내에 주택에서 그 소비되는 에너지가 제로에 가깝게 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거기에 아울러서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그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그런 그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 현대 사회 역시 충분한 에너지 자원 없이는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힘들다. 무한한 줄로 알았던 기존의 에너지 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가는 요즘. 주어진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룩하는 세상을 꿈꿔본다.